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우리는 원시 시대부터 집단을 이루고 살았죠. 이 집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국가로 발전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도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민주주의 역사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원외고와 EBS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수영 기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성수영 기자입니다. 폴 카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학 영에서 온 폴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민주주의 기행, 역사 기행을 안내해 주실 분 선문대학교 사학과의 임승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사학과의 임승휘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1000년의 시간,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던 시간,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암흑기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봉건제 얘기도 했었고,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개인이 드디어 좀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 중세 시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녀 사냥. 저는 사실 그 교수님 강의를 동영상으로 조금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마녀로 몰아서 고문을 하는데, 마녀라고 자백하고 차라리 편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마녀라고 자백을 해버리면 또 지옥에 갈까봐 그 고통을 참았다는 그걸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주입된 이 의식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견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종교의 힘이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그때는? 중세에는 과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는 없었을 거예요. 뭐 연금술 뭐 이런 거. 그렇죠. 연금술이 중세의 하이테크였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행이 닥쳤을 때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이해라고 보거든요. 중세에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불행이 닥치면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팬데믹이 돈다. 그러면 팬데믹을 이해하죠. 코로나의 병원균이 어떻게,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증상을 일으키며 치료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를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온 국민이 다 생물학이나 뭐 전공자는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언어로 현재 우리가 닥친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중세는 근데 과학이 없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벌 받는 거다? 천벌. 그렇죠. 천벌을 받는다. 즉 천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가 바로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초자연의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 선택의 문제이지만 중세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 믿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무슨 큰 불행이 생기면 초자연적인 힘에 기댈 수밖에 없죠. 누군가 주술을 부렸다. 누가 주술을 부렸을까? 평상시 가장 행동 거지가 수상한 사람, 또는 네가 주술을 부렸지라고 했을 때 방어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내게 마녀 사냥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 중세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의 마녀 사냥이 중세에 있었다면, 이제 이 마녀 사냥이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진행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1550년서부터 1650년 사이 약 1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마녀 사냥이 유럽에서, 영국 포함해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던 시기. 그래서 연구자에 따르면 사실 이게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누구는 뭐 2만 명, 5만 명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30만 명까지 희생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녀사냥의 광풍이 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 갑자기 이때 마녀가 많아지지?
시기가 1550년이잖아요. 1550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장 큰 사건이? 지난 주차에 저희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종교개혁. 종교개혁입니다. 원래 유럽은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단일한 신앙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죠.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어느 지역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고 어느 지역은 이제 루터교,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뭐 칼뱅교와 같은 식으로 서로 세력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신교파하고 로마 카톨릭은 뭐가 중요하냐면 집안 단속이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빠져나가는 자원이 없어야 되고 다른 종교파로, 그다음에 칼빈교파에서는 칼빈교파로 넘어왔는데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막아야 하고, 자기 단속을 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관심도 없던 이제 이 주민들이, 교파에 소속한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런데 그런 가르침 말고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뭘 했고 어디에 가면 무슨 산이 있는데 거기에 뭐 신성한 연못이 있고 연못에 신비한 칼이 잠들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인데 위험하다라고 본 거죠. 집안 청소를 위해서 집안 구성원들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규율이 엄격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라내는, 이 잘라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대규모 마녀 사냥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되게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녀 사냥이라는 개념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종교의 공포심 유발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종교적 공포라는 게 거네요. 예. 중세 암흑기 얘기를 하면서 마녀 사냥이 있었던 시기, 또 그것이 조직적으로 좀 발전돼서 막 네. 종교 재판까지 이루고 악용된 사례까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오늘 관련돼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이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임승희 교수님께서 꼽아주신 세 개의 결정적인 장면, 첫 번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이어 반데어 바이단이라고 하는 폴란드 화가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와인으로 유명한 부르고뉴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요. 그 본느라고 하는 도시에 그 예전에 만든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오스피스 본느라고 하는 그 병원의 식당 벽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최후의 심판. 보통은 뭐 미켈란젤로 작품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나 봐요. 예, 사실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은 1500년대, 그러니까 이 작품 100년 정도 뒤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또 사실 이런 최후의 심판이라는 모티프 자체는 1300년대에 이탈리아 화가 조토 디 본도네가 이제 처음으로 원조격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1430년부터는 미술사에 남은 작품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1430년경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얀반 에이크 이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프라 안젤리코가 1년 뒤에 또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4년 뒤에 또 슈테판 로흐너가 최후의 심판을 그렸는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구도가 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지옥, 한쪽에는 천국이 있는데 이 상하 구도와 좌우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구도에서는 당연히 천국이 위이고 지옥이 아래고요. 좌우 구도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이지만은 예수님 기준에서 오른쪽이 이제 천국이 되겠습니다. 네. 수많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 중에서도 임승희 교수님은 바이든의 작품을 꼽으셨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이야기해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 뭐 루터 칼뱅이 루터가 95교주 반박문을 내걸고 그다음에 독일에서의 면벌부죠, 인둘겐치아 판매에 반대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되게 서술을 하고 가르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보다는 종교 개혁이 성공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루터 칼뱅이 뭐 신학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리의 특정 부분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리 체계를 정립했죠. 근데 사실 그 새로운 교리를 주장한 거는 루터 칼뱅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세 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이단으로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은 이단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왜 성공했지? 앞에 거는 다 실패했는데 왜 이 시기에? 뭘 다르게 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패러다임의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가능하게 한, 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 시기가 이제 인쇄술이 바로 나오고 나서거든요. 인쇄술이 나와서 제일 많이 팔린 책들이 뭐냐면 종말론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도 사실 인쇄술 덕을 굉장히 많이 봤고 루터도 사실 인쇄업자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워하긴 했지만 루터 종교개혁에 성공하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는 이제 인쇄술이거든요. 근데 그 인쇄술이 나오면서 많은 도시의 인쇄업자들이 이제 들어서고 그 인쇄업자가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저게 잘 사는 도시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인쇄업자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책을 원하나 이렇게 봤더니 다 종말에 관한 책들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곧 올 거다. 왜냐하면 종말이 전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전에 흑사병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걸 다 전조로 느끼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전조를 느끼고 이제 곧 종말이 올 거야.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야. 최후의 심판자인 미카엘 대천사 앞에 가서 이제 저울에 달아봐요. 뭘 달아보냐면 살아있을 때 지은 죄의 무게를 이제 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가볍겠죠. 가벼우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되고 죄가 있으면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제스처들이 되게 좀 사실적이에요. 괴로워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대학 입시처럼 재수의 기회는 없거든요. 네. 믿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 예.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다들 불안함. 나의 영혼은 과연 구원받을 것이냐?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뜰 것이냐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방법을 탈출할 수 찾아야 있는 되는데 방법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로마 카톨릭 교회는 너무 당시 세속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교황도 그렇고 여기서 답이 찾아질 것 같진 않아요.
재미난 퀴즈를 재미나진 않겠지만 쉬운 걸로 주세요. 쉬운 걸로. 근데 되게 쉬워요. 이 네 분 중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죽고 나면 천당에 있다면 정말 직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퀴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막 신부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예, 갑자기 마녀 사냥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 마녀 되는 거예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자백하면 두 번째 질문. 나는 뼛속 깊이 내 DNA까지 악으로 물들어서 나는 악인이야. 악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악한 짓만 하고 살았고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만약 최후의 심판이 있다면 나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분 다 저 포함해서 어중띠입니다. 아, 극단으로 갔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나는 과연 죄인인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정도로 착한 인간인가? 선한 인간인가? 사형을 앞두고 있다면 진짜. 답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이게 수능 점수나 학력고사 점수처럼 점수로 딱 매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뭐 이웃에게 자선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죄도 좀 적거든. 누구를 시기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등을 치기도 하고. 내가 그렇다고 아주 큰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전혀 죄는 없으니 천당에 간다라고 자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딸 것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자신이 없고.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착하게 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퀄 천국이다, 구원이다.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이 불완전한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거길 파고들었군요. 루터는 이거를 바꿔버려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마음 그러니까 편해지네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너무 편안하고 온갖 위안을 다 받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벗어 던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그걸 우르르 믿게 된 거고.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민주주의 역사 기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종교 개혁이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또 민주주의 역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떤 계기를 만들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점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실제로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종교적으로 통일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뭐 루터파, 어느 지역은 칼뱅파, 어느 지역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그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좋겠는데 이건 자기네 영혼의 구원과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마라고 단죄하고 비난하면서 실제로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 또는 국가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종교는 종교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비화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영국의 종교 개혁일 것 같은데. 네.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루터 때문에 한 거 아니고 그 당시에는 헨리 8세는 결혼했는데 아들이 안 나와가지고 이혼하고 싶게 됐어요. 근데 이혼이나 뭐 결혼 취소 교황한테 신청하니까 허락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따로 하겠다. 내 종교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영국에 그 성공회라는 그 만들어서 그 왕이나 우리
종교의 지키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강해졌고 종교가 정치와 분리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치 싸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정답지가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에서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교리상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보편 사제주의, 만인 사제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성직자와 일반 신자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다 사제다. 세례받은 누구나 다 사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를 파괴해 버린 거죠. 지금 개신교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그렇죠. 이렇게 모두가 다 신합해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쳤던 것도 루터 종교 개혁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이제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다 보니 문자 해독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기여를 했고 그렇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성서를 직접 읽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사실 성경이란 거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고 라틴어로 쓰여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속어로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 스스로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그 여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했던 뭐 개인의 발견, 개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의 역사 발전 경로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천년에 가까운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가 태동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국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까 종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거대한 전쟁의 모습이 아닐까. 성벽이 둘러쳐져 있네요. 네, 두 번째 장면은 슈트랄준트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공성전, 즉 성을 지키는 자와 성을 공략하려는 자 사이에 벌어진 전투를 담은 동판화입니다. 슈트랄준트는 지역 이름인 거죠? 네, 독일 북부에 있는 바닷가에 연한 지역이고요. 네. 여기가 교역 도시로도 유명했고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해서 30년 전쟁 중에 이곳을 둘러싸고 독일 측과 그다음에 저기 스웨덴, 덴마크 군대가 주둔하면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네. 중세가 뭐 지난주에 봉건제 얘기했지만 봉건 왕정 체제였다고 하면 근대 이후 즉 16세기, 17세기 들어서 새롭게 단장한 모습의 국가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갖고 왔는데 뭘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 그림에서 눈여겨봐야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전투에 뭐가 사용되냐면
본격적으로 대포가 아, 하단 가운데에 보면 지금 포탄이 발사되고 있는 밑에 동그란 거, 예. 까만 점 같은 거. 화염을 뿜으면서 포가 발사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앞에 보면 군대가 서 있는데 군대가 열과 오를 지켜서 서 있어요. 그전엔 안 그랬나요? 중세 시대 때 전투를 그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막 싸우는 거죠. 떼지어 달려드는 네. 저런 식의 열과 오의 전투는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있었고 중세 시대에는 사실 기병들이 전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기병들은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말 타고 달려나가서 병사들은 죽이고 상대편 귀족으로 보이는 기사들은 뭐 포로로 잡고 나중에 몸값 받아내고 이런 방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성을 두고 한쪽에서는 포를 쓰고 한쪽에서는 보병이 정확하게 열과 오를 지켜서 서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또 줄을 지켜서 행군을 하죠. 네. 저 모습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을 공격을 하는데 저 성 뒤에 바다가 보이실 거예요. 배들이 꽤 많고요. 배들이 떠 예. 있고 그 섬 가운데 성이 하나 있는데 요새가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별 모양 같은. 예, 저게 바로 16세기 군사혁명이라고 부르는 저 시기에 이제 전투 기술이 급격하게 변한 거를 역사학자들이 군사혁명이라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군사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군사혁명의 하나의 상징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별 모양 성체 또는 이탈리안 성체, 이탈리아식 성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림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뭐 별 모양 성체도 나오고 그 수많은 꽤 여러 척의 배가 지금 떠 있는 것도 나오고 네. 하는데 저 전쟁을 치르는데 어느 정도의 전비가 사용되었을지.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농노들을 만약 끌고 왔다고 하면은 평소에 훈련을 시키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저 시기에 이제 대부분 용병들이었으니까 급여를 줘야 될 텐데 저 정도의 용병을 부리려면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야 이들이 열성적으로 싸울 것인지, 그다음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무기, 그다음에 방어하기에도 오랜 기간 충분한 투자를 통해서 지어야만 하는 성체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뭘로 마련할까요? 세금을 걷어야 되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나라 살림이라고 하죠. 나라 살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고 세금을 거두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관료가 두터워지게 되고 관료층이 점점 늘어나 이제 확보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고도 전쟁을 대규모의 전쟁, 값비싼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조금씩 나라마다 방식은 달라요. 하지만 목표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체질 개선, 일종의 이런 체질 개선들이 일어나고 이 체질 개선한 국가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중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럽에는 400여 개, 500여 개의 정치 단위들이 쪼개져 있었거든요. 이제 군사적인 경쟁을 통해서 한두 개씩 통합되고 어느 곳은 정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 개의 정치적인 단위, 국가라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군사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 시기의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리고 군대 규모도 너무 커져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100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 프랑스의 군대가 15,000명 정도였거든요. 정말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네. 되죠. 근데 17세기가 되면 이 군대 수가 30만 명이 되었다가 와. 태양왕 루이 14세 치세 말기가 되면 서류상으로 60만까지. 그때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보통 2천만, 1,800만에서 2천만 얘기하는데 인구 대비 군사 수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랑스보다 한술 더 뜨는 나라가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고, 거기는 정말 뭐 국가라기보다는 국가를 가장한 군대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제 군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 국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경쟁 시스템 하에서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근데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려니 재정이, 국가, 나라 살림이 중요해졌고,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성공한 나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재정 군사 국가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전히 종교는 확 사라져 버리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국가가 팍 진짜. 이제 종교하고는 분리가 돼요. 저기 그림에 나오는 전쟁도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건 사실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종교를 내세우긴 했지만 악용한, 이용한. 예, 명분만 걸어놓고. 종교 외에는 다른 근데 그렇게 이제 하여튼 돈을 걷어내고 저렇게 군인으로 참전하게 하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장면, 임승희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이 궁금합니다. 이제 정말 그래도 나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 있어? 이렇게까지 돈 낼 필요 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있네라고 설득 당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오프닝을 네. 해주셨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고른 장면은 책 표지인데요. 1651년에 출간된,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뭐 잘 아는 이름일 거예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 표지입니다. 사회 계약설, 네. 시험 문제로. 네, 너무나 잘 나오죠. 토머스 홉스는 영국의 불안한 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철학자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제시했던 거는 왕한테 절대 주권하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이 왕한테 절대 복종? 절대 주권 있다, 왕한테. 절대적인 왕한테 주권이 주권이 있다. 있다. 네, 그동안 그 영국에서도 내전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싸우는 건데, 근데 홉스의 생각에는 맨 위에는 왕이 있으면, 왕은 무조건 절대 주권이 있으면 왕이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싸울 리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국가라는 게 왜 필요하냐는 거 설명할 때 이 굉장히 이 서양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계약 관계에 의한 국가를, 내가 뭔가를 위임할 테니까 나를 지켜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어공주에 보면 인어공주가 이제 목소리를 이제 잃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동아시아적 아버지라고 하면 그 가서 당장 계약서 찢어버릴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딱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가 그냥 뒤돌아서고 말거든요. 역시 서양은 참 계약 문화가 잘 발전돼 있구나. 그 계약 중에 하나가, 물론 이 홉스가 이제 굉장히 그 나름대로 논리적인 걸 막 만들어 왔는데, 이 사회 계약서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라는 장치를 만들어낸 게 보면 굉장히 저희랑은 좀 이렇게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를 합치면 근데 왕한테 위임장 쓴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표지에 대한 그림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엄청난 거인인데 저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막 몸통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죠? 좀 징그럽네요. 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어디 안 씻어서 때가 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비늘이 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엔 약간 그렇게 보이죠. 네네. 그래서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건가? 약간 그
마블 아쿠아맨 아, 약간 예. 다 모든 영화는 옛날 거에서 다 소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네요. 저 정도의 그림이 그때 나왔다면. 책의 원제가 원래 제목이 리바이어던 또는 교회 및 세속 공동체의 진료와 형상과 권력. 다소 좀 어렵죠. 심오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폴카버 씨가 얘기했지만 잉글랜드 내전 시기에 집필된 책이고요. 리바이어던은 저 상단에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욥 41장 24절이라고 딱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성서에는 리바이어던이라고 안 써 있고 레비아탄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바다 괴물. 이제 그거에 빗대서 이제 책 제목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 표지 상단에 이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른쪽에 검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들고 있는 게 저걸 왕홀이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왕의 상징인데 권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사람이 산천하를 그리고 도시를 굽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은 왕인 거죠, 그러면. 저게 왕일 수도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게 다 뭐냐면 사람이에요. 다 조그만 사람들이 큰 사람 형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그림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본 거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네. 보셨죠? 그렇죠. 영토를 보셨죠? 대한민국은 본 사람 없을걸요, 아마? 대한민국? 볼 수도 없고. 사실 추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실제로 우리 5명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영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영토의 경계선, 그러니까 인천공항 나오면 이제 여권 검사는 거기가 이제 경계선이 되겠죠. 는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을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신 대한민국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아요. 교통신호를 어겼을 때 경찰이 다가오면 경찰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대표가 되고 청년들이 뭐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는 국방, 군입대 누가 부릅니까? 국가가 부르죠. 국가가 부르죠. 조국이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너무 보고 싶은데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대한민국이 그때 국가를 느끼는군요. 누구를 통해서지? 병무청이요. 병무청을 통해서 입영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제 세금 납세의 계절, 그것도 신성한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납세 계절은 이제 국세청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넌 이제 세금 낼 때가 됐으니 세금을 이 정도 내세요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옆에 어떻게 보면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영토도 알고 대한민국의 국민도 몇 사람을 알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죠? 네. 저 그림 그거를 의인화해 본 거예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왕국이 거의 대부분인데 왕국은 상징하는 인물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왕관과 왕의 검과 왕의 홀을 상징처럼 쥐어주고 그 왕이라는 존재가 과거에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홉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존재는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들 전체로 구성된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전부 합친 하나의 총합이다. 되게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표현한 건데 그래서 만들어진 권력이 무엇이냐? 바로 주권이고 사실 홉스 이후의 유럽사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저 국가의 최고 권력이 주권인데 주권의 소재가 어디여야 하느냐? 주권의 소재. 올바른 소재는 어디? 주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왕에게 있어야 하느냐? 아니 귀족들에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느냐?
를 놓고 최선의 답지를 찾아간 과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 17세기, 18세기 이후 뭐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민주주의의 역사의 한 축.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토마스 홉스가 되게 또 오래 살았어요. 90세 넘게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시기가 마침 그 혁명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또 아마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었던 걸로. 홉스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뭐 간략하게라도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짚어주신다면. 일단 자연 상태 인간 그렇죠. 네. 자연 상태 인간은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다가는 사회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사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계약을 맺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런 불안한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의 중심된 권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권력을 가진 존재가 저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리바이어던, 홉스의 리바이어던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이 뭐냐? 주권인데, 주권은 사실 홉스가 뭐 처음 언급한 개념은 아니고요. 16세기 말에 프랑스의 장 보댕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공화국에 관한 6권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프랑스 종교 내전 당시에 쓰게 되는데, 이때 워낙 프랑스라는 나라가 종교 내전으로 정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장 보댕이라는 사상가가 국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권력이란 것이 국가의 핵심이다. 그게 없는 국가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뭐? 법이잖아요. 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명령이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렇고 이 홉스의 사회계약설도 그렇고 이제 번뜩이는 어떤 한 인간이 어떤 개인이 사회의 어떤 조직화를 위해서 애써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좀 뭔가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근데 아닌가요? 아직도 멀었나요? 민주주의는 뭐 유명한 얘기가 뭐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 네. 이 이후에 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의 역사는 지금까지 역사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훨씬 지난하고 고통스럽고 또 뜨거운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가 전개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정말 1000년이 넘는 시기를 2회에 걸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숨가쁘게 다녀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